지난 시간 춘천으로 공격해 들어왔던 북한군을 보기 좋게 막았던 국군 육사단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었습니다. 춘천전투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V 모양으로 생긴 지역, 그리고 우리 육사단이 잘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아무래도 마음이 조급해졌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환 박사님, 박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째 날 춘천을 바로 밀어붙이고 수원까지 진격해 내려간다라는 계획 보기 좋게 틀어졌습니다. 조급해졌겠죠? 그렇습니다. 북한군은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반면에 국군은 25일의 전투 경험을 토대로 26일은 더 잘 싸웁니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6일 날 오전에 103고지 우두산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일대대가 역공격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6.25 전쟁에서 개전 초기에 통상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움츠린 상태에서 적이 공격하면 겨우 방어하는 수준의 대부분의 부대들이 그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이하게도 7년대 1대대 김종배 소령이 지휘하는 1대대는 백삼고지와 우두산 일대에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26일 날 아침에 통상적으로 보면 적의 공격을 기다려야 될 텐데 아침 10시경에 오히려 적 방향으로 2개 중대를 끌고 가서 공격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침부터 이제 한 10시쯤에 이제 제대로 한번 공격을 해야지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어하고 있는 국군이 한 2개 중대를 끌고 바로 자기 방향으로 역골 방향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북한군 SU-76 자주포를 정비하고 지금 작전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국군 병력이 진격해 들어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자주포를 탈취당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포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북한군이 당황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일대대가 역골까지 갔다가 더 이상 나가게 되면 이제 지금 16포병대대에서 105mm 포병이 사격 지원 거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골 근처까지 조금 가서 거기에 방어 진지를 편성하고 일단 방어 상태로 다시 전환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방어를 하는 부대가 아침에 적의 준비 상태 이런 걸 기습적으로 먼저 이렇게 잽을 날리듯이 쳐서 네. 상대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전투에서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아침에 갑자기 잽을 맞았지 않습니까? 네. 북한군이.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해서 이제 오후 2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해서 내려옵니다. 공격을 해서 내려오니까 일대대는 다시 이제 옆골 쪽에 있던 방어 진지를 뒤로 물려서 103고지와 우두산 일대로 좁은 지역으로 다시 방어 진지를 좁힙니다. 좁히니까 북한군은 이제 그쪽 북한군이 내려오다 보면 왼쪽이죠. 왼쪽으로 사격으로 견제를 하면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진에 보시면은 오원도를 타고 내려오다가 저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으로 소양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예. 저 지역이 가래목이라는 지역이에요. 가래목이. 예, 주로 이제 약간의 모래 지형이 돼 있고 수분이 좀 많은 지역이죠. 기동이 용이한 지역은 아닌데 소양강으로 근접하는데 대규모 병력이 들어가기 가장 용이한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저쪽으로 일개 대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포병대대 16포병대대가 딱 준비를 하고 있었던 네. 것이죠. 그래서 저 가래목이 일대 지역에서 일개 대대가 포병 일개 대대가 거의 아군 포병 화력에 녹아납니다. 거의 전멸하듯이. 그 소양강 남한에 배치되어 있는 대전 차포, 그다음에 각종 기관총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살상지대를 만들어서 네. 석이 들어와 있는 일개 대대가 거의 녹아나면서 이게 뭐 여담이지만은 당시에 이제 춘천을 27일 날 북한군이 들어와서 그 포병 대대장 하숙집을 주인을 체포해 가면서 그랬답니다. 네가 하숙시켜준 그 포병 대대장 때문에 우리 일개 연대가 박살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할 정도로 저 가래목이 지역에서 북한군 일개 대대 이상이 네. 그야말로 아군 화력에 녹아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니 근데 저 가래목이 지역이 사진상으로만 봐도 예. 뭐가 없어요.
없습니다. 노출이 은폐물이 하나도 너무 없습니다. 예, 쉬운 예. 공간 같고 낮에 또 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낮에, 대낮에. 그래서 추측은 이렇게 합니다. 기록에 보면은 25일 날 저녁에 일부 북한군 정찰 부대가 저 가래모기를 건너서 저 건너면 건화동이라고 있습니다. 네. 춘천에. 저쪽으로 침투했는데 아군 경계 부대에 의해서 일부는 사살되고 일부는 도망갔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그쪽을 야간에 정찰한 겁니다. 이게 추측이 정확하다면 25일 날 야간에 정찰해 보니까 야 그쪽이 그래도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뭐 소양강 건너는데도 문제 없고 저기 좀 넓으니까 일개 대대 그냥 쫙 한꺼번에 들어가는데도 괜찮다. 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넘어서기까지는 괜찮아. 그렇죠. 어. 그런데 거기가 이제 살상지대가 돼버린 거죠. 그럼 약간 이제 우리 육사단은 좀 여유도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좀 생각도 조금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북한군은 오히려 여유도 없고 급해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거든요. 그러면 좀 지휘참모부에서는 야 우리 좀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미스터리죠. 아직도 이 부분은 북한군 속내는 정확히 모르니까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상한 공격의 가장 큰 원인은 애초 작전 계획 짤 때 춘천에 집착했던 데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절대 육사단 병사들의 노고를 제가 폄하하는 게 네. 아니고 모든 전쟁은 상대방의 실수를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춘천으로 이런 기가 막힌 지형 쪽으로 군대를 집어넣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 12사단이 뒤쪽으로 우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여기다가 패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코를 물고 엉덩이를 걷어찬다. 코를 물면 돼요. 그리고 12사단을 돌려도 되는데 코를 문 게 아니라 통으로 삼키려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처음에 코만 물었으면 국군 입장에서는 적이 들어오면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공격하기 굉장히 좋은 지형인데 실제로 조금만 지구전으로 가면 이게 공포에 사로잡히는 지형이에요. 왜냐하면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고 삼면이 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국군 병사들은 주변이 허물어졌다고 그러면 퇴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지형인데 코를 물지 않고 통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윗속으로 들어온 거죠. 이게 아마 결정적인 실수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 한국군은 병력이 거의 없어서 육사단을 묶어놓으면 구해줄 사단도 없어요. 묶어놓기만 해도 되는데 삼키려고 들어왔던 것도 미스테리한 실수고 그다음에 북한군 내부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회하자거나 돌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한국 전쟁 내내 나온 얘기지만 지금도 러시아군이 그런데 한 번 내린 명령을 바꾸질 않습니다. 그 작전의 실상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부대가 몇백 명, 몇천 명 단위의 부대가 새로운 방향으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 단순한 것 같지만 네.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관련된 예하 부대들이 다 기동 계획을 다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동 계획을 다시 다 전파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동 계획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보급 계획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방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보증만 있으면 당연히 새롭게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둘 다 불확실하다고 할 때 과연 새로운 방향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모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부대 네. 또 그 지휘관들이 고도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훈련이 돼 있지 않은 부대들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 독일군들이 임무형 지휘를 그렇게 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네, 요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전체를 바꾸느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해봐. 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거는 미확인 보도고 사실 추측인데 한국 전쟁 관련 기록 중에 되게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중공군도 그러고 북한군도 그러고 당시가 이제 자기 사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인민의 군대다 이렇게 네. 말하잖아요. 그래서 작전 계획을 병사들한테까지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한다. 네네. 얼핏 들으면 작전 계획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는 병정은 로봇이고 작전 계획을 다 알고 한다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군대 네네. 같은데 이게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서 작전 계획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게 다른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면 또 바꿔서 싸우니까 그렇다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싸우는 건 아니잖아. 내 앞에 주어진 지형하에서 나무로 가라 그랬는데 진창에 뛰어들어라 그러면 진창에 뛰어들면서 나름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군대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그냥 다 가르쳐 주잖아요. 더 대응을 못 해요.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응을 더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인민의 군대 만드느라고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좋은 점이 하나가 있었죠. 그 항복한 중공군이나 인민군이 다 알고 그거는 뭡니다라고 다 술술 불어가지고 이 국군이나 이 연합군 측은 야 얘는 병사가 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가짜인 줄 알고 안 믿은 적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얘 그럴 리가 없어. 이거 가짜 첩보야. 이렇게 판단했던 일도 예. 많이 있었죠. 어쨌든 다시 또 이 현장으로 돌아와서 27일 오후부터는 이제 북한군이 춘천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 국군 육사단 사단장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조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26일 저녁 때 상황을 보면 네. 일단 북한군은 이틀을 지금 소양강을 못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야, 이거 춘천을 공격해야 되는데 전투력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인제 홍천 쪽으로 가 있는 12사단의 일부 병력을 춘천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네. 이게 북한군 수뇌부의 결정이었고요. 그러면은 한국군 육사단장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한국군 육사단 김종호 대령은 오히려 북한군하고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인제 홍천 지역에 테러를 차단당할까 봐 그걸 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오전이 되면은 김종호 사단장이 명령을 내려서 19연대 예비연대지 않습니까? 네. 19연대가 지금 춘천 쪽에 투입돼 있었는데 그 연대와 16포병대대 1개 포대, 그러니까 3개 포대 중에 1개 포대를 홍천 쪽으로 보냅니다. 홍천 쪽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북한군은 춘천 쪽으로 인제 홍천 쪽에 있는 병력을 춘천 쪽으로 돌리는데 육사단장은 춘천 쪽에 있는 전투력을 홍천 쪽으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오. 이게 아주 아이러니하게 그러네요.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자, 춘천이 27일, 28일부터 춘천을 내주고 서서히 철수를 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육사단의 철수 지원 작전이 성공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네. 만약에 여러 가지 전선의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육군본부가 야 죽었다 깨라도 앞으로 3일, 5일 동안 춘천을 지켜라고 했으면은 김종호 사단장은 패전의 책임을 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전에 19연대와 1개 포대를 홍천 쪽으로 돌렸는데 오후에 육군본부하고 무전 통화가 됐습니다. 네. 그 육군본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다른 서부 전선은 다 와해가 됐다. 육군본부도 시흥 쪽으로 내려간다. 육사단도 중부 전선 쪽으로 지연전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한 게 문제가 안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27일 오후가 되면은 북한군은 이제 소양강 쪽으로 막 공격해 들어오고 네. 강한 쪽으로 들어오고 춘천의 일부 지역도 이제 서서히 피탈당하는데 오후에서 마침 육군본부에서 그런 지시가 떨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연대에다 7연대에다가 지시를 합니다. 너희는 춘천을 끝까지 사수하지 말고 서서히 뒤로 물러나면서 원창고개라든가 그러니까 춘천과 홍천 사이에 원창고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더 저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홍천 남쪽으로 철수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우연히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네. 그렇게 맞아떨어져 갔던 겁니다. 마치 지원 방어를 하듯이 살짝 빼는 그렇습니다. 느낌으로. 예, 이게 그래서 클라우제비치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전장에는 여러 가지 적과 나의 의지와 극단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상황에서 우연히 많은 일들이 생기고 네. 그 우연히 많이 발생하는 일들을 얼마나 자기가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투의 성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 사실 정말 뭐 모든 전투가 어렵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꼽자면 지연전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연전을 한다 또는 이동방어, 기동방어 하는 게 왜 어렵냐면은 병사가 가서 되는 게 아니고 보급 지점, 하다못해 우리 밥솥 당시 제일 중요한 게 대대 연대별로 이게 취사 장비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보물이에요. 그럼 이것도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데 한국 전쟁 끝날 때까지 취사 장비 갖다 놓는 최적의 지점이 어딘지를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도로도 막혀 있지,
그 여기다가 이동하라고 되나? 트럭 오고 대포 오고 1대대 오고 2대대 오면 누구 먼저 보낼 거예요? 거기다가 교통경찰은 누굴 배치할 거예요? 이런 타임라인을 짜고 하는 게 뭐 갑자기 이렇게 하면 돼. 이거 하는 데만 해도 진짜 한참 걸려요. 대강 알아서 해. 엉키면은 군대는 와야 됩니다. 병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가 오늘 다 이겼어요. 네. 이겼는데 어쩔 수 없이 작전상 후퇴한대. 갔더니 뭐 사거리가 뭐 엉키고 난리가 나. 내가 먼저 간자. 이러면 다 죽겠구나 싶으면 그때 박격포 한 발만 떨어져도 와야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동차가 이동하려면 타이어하고 그 뭐 윤활유까지 다 같이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지원방어, 기동방어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그렇게 유명한 것도 이걸 잘해서 사실 독일군 장군들 보면요. 공격의 천재 소리 듣는 사람 별로 없고요. 은근히 또 방어의 천재들 많아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방어에 또 가보면 몰라요, 그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됐대 그러면 또 나라도 이렇게 하겠다. 아니죠. 그거를 부대를 놓고 이동거리 계산하고 탄약 올라가고 내려가고 우리가 가진 차가 몇 대고 포탄이 몇 개인데 이렇게 해놨을 때 이게 제대로 혈액 순환이 되니 안 되니. 인간도 키가 너무 크면 다리에 피가 안 도는 분이 계세요. 이거 설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계산해야 돼요. 그걸 단기간에 빨리빨리 하면서 이동하면서 한다는 건 천재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한국군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장비라든가 훈련 준비된 수준을 보면은 이 6사단 장병과 병사 모든 분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연전은 28일부터 29일, 30일 사이에 그러니까 3일간 진행이 됩니다. 27일 저녁이 되면은 북한군은 이제 춘천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연전 3일 동안에 28, 29, 3일 단계에서 지연전이 결정적으로 2번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전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춘천과 홍천 사이에 원창고개라는 고개가 이렇게 그 소로끼리 굴곡진 도로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고개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원창고개 전투는 이제 연대장의 조치를 보면은 이 앞에서 1대대는 많은 격전을 치렀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2대대를 배치를 합니다. 김종수 소령이 지휘하는 2대대를 배치를 해서 28일 아침부터 29일 오전까지 거기서 아주 성공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여담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원창고개를 한참 잘 방어했는데 북한군이 백기를 거짓으로 가짜 항복하는 척해서 올라와서 백기를 던지고 다발총을 난사하면서 격전이 벌어져서 결국은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서서히 이제 물러났다 이런 여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연대의 주력, 그다음에 사단의 주력이 뒤로 지연해서 철수하는 시간을 결국 원창고개에서 벌어준 겁니다. 하루 반 동안, 네. 28일 아침부터 29일 오전까지. 두 번째 전투는 이제 홍천 북방 한 10km 정도 북방에 있는 말고개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여기는 이제 2연대가 방어하고 있었고 19연대 이제 1개 대대가 거기서 지원이 돼서 북한군 SU-76 자주포를 10대 정도를 파괴하면서 특공조가 네. 파괴하면서 거기도 역시 28일 오전부터 여기는 29일 저녁 때까지 저녁 9시까지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홍천 쪽에서 홍천 북방에서 10km 말고개에서 29일 날 저녁 때까지 방어를 했기 때문에 네. 6사단 7연대는 원창고개를 거쳐서 뒤쪽으로 홍천 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5번 도로를 타고. 이 협조된 작전이 기가 막힌 겁니다. 한쪽에서는 말고개에서는 방어하면서 피해를 입히고 그다음에 춘천에서 빠져나온 7연대는 뒤로 빠져서 홍천 남쪽으로 배치가 되고 이게 결국은 서로 협조된 작전에서 성공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뒤엉켜서 지켜줘야 될 부대가 제대로 못 지키면 테러를 처단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단이 와야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고개 전투 끝난 후에도 29일 날 30일 오전까지도 그 홍천 말고개와 홍천 사이에서 한 10km를 또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5일간의 그 지원전 작전은 정말 그 군사적인 전문성 입장에서 봐서도 6사단의 초기 전투의 백미다. 그 어떤
한국 전쟁의 초기 전투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단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충주 금강 방어선 라인에서 이제 한국 부대들이 만나잖아요. 서부전선에서 온 부대랑 동부전선에서 온 부대들이 만나는데 서부전선에서도 많은 병사들이 탈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육사단을 딱 만난 분들의 표현에 하면 얘들은 군장 완전하게 갖추고, 왜냐하면 도망갈 때 철모부터 벗어 던지거든. 그러니까 이건 지고 온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럭도 다 가지고 있고, 다른 데는 뭐 이거 벗는 것도 쓰도록 하고 철모 없고 총 집어 던지고 이러고 오는데 딱 갖추고 있으니까 이건 패전한 군대가 아닌 거죠. 또 육사단은 우리는 작전상 못했을 뿐이지 져서 온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이 군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방에 있던 4개 사단 중에서 그러니까 장비와 체제를 갖춘 부대는 육사단밖에 없었어요. 춘천 전투 이틀 차인 1950년 6월 26일 국군 육사단은 첫날 활약에 힘입어 반격 작전에 돌입한다. 육사단은 적의 자주포를 탈취하고 좁은 지형으로 몰려오던 보병을 괴멸시키면서 맹활약한다. 이어서 국군 육사단의 김종호 장군은 서부 전선의 전황에 발맞춰 지연전을 개시하게 되고 춘천을 넘어 홍천으로 진격한 북한군을 맞이해 성공적인 방어전을 수행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이번 춘천 전투에서 또 영웅적인 활약을 한 인물이 있다고 해요. 어떤 인물인가요? 사진 앞쪽에 앉아 있는 분들 네. 중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조달진 일병이라는 분인데, 저분이 그 옛날부터 참 책에도 많이 나왔어요. 별명이 불사조인데, 아까 그 말고개에서 자주포 파괴할 때 매복할 데가 없어서 시체로 위장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말이 쉽지 절대 이거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선두에 올라가서 이제 하고 있어. 한국 전쟁 때 그 6탄으로 전차 파괴한 이해가 많지만 네. 사실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튼 저분은 특공 작전에 무려 2번이나 참여해서 생존하셨고, 나중에도 이제 T-34를 무려 4대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초특급 진급을 해서 나중에 저기 하사로 근무하게 되는데 한국 전쟁 내내 생존하셨어요. 굉장히 그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전차 또는 자주포를 파괴한 특공조에 2번이나 지원해서 그것도 2번 다 성공을 해서 6.25 전쟁이 시작될 때 일병이었습니다. 일병이었는데 한 달 만에, 그러니까 7월, 그러니까 두 번째 특공 작전이 7월 중순에 상주에서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때 또 앞에서 2계급 특진하고 뒤에서 또 두 번째 2계급 특진해서 4계급이 올라간 겁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 중사가 된 거죠, 한 달 만에. 네, 그래서 태공 무공훈장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호국의 인물로 2번이나 선정됐고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 보면은 이제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지금 향토사단에 그 대대를 조달진 대대라는 그 명칭을 부여하기도 했고, 그 뭐 거리 이름도 저분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명칭을 부여해놓고, 굉장히 그 병으로서 어떤 그 6.25 전쟁 육사단의 일원으로서 정말 영웅적인 한 사람으로서 존경받아야 마땅할 분이고, 그리고 이제 55년도에 소위로 임관하면서 부사관으로 계속 전투를 했고 군생활을 하다가 소위로 임관하면서 바로 전역을 했습니다. 예. 예비역 소위가 된 거죠. 그래서 일병으로 시작해서 소위로.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북한군이 최종적으로 홍천까지 진격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나 걸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5일이 더 걸린 거죠. 예, 기록에 의하면은 그 라주바예프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소련군 그 장군이 기록한 6.25 전쟁 기록에 보면은 6월 30일 저녁 6시에 홍천 지역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5일이면 수원이 목표였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원까지 가야 되는데 춘천에서 이틀을 늦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천까지 마지막으로 내려오는데 또 3일을 더 지체했기 때문에 5일이 걸려서 완전히 늦은 것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603 모터사이클 연대. 이 연대가 어디에서 투입됐어야 되냐면 홍천을 점령하자마자 바로 투입됐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홍천을 점령하러 오는 과정에서 국군의 방어 능력이 아주 조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모터사이클 연대를 적게 투입할 수 있는 타이밍도 놓쳐버렸고 어. 그 후에 모터사이클 연대가 역할을 한 게 전사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병 부대처럼 그다음에 소모가 돼버린 거죠. 원래 목적 자체가 고속 기동 부대였는데 네. 이게 결국은 타이밍을 놓치고 육사단이 워낙 조직적으로 방어를 하니까 이게 제대로 부대 특성을 발휘를 못하고 그냥 역할을 못하고 그냥 소모되는 이런 현상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좀 종합을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북한군은 춘천 전투에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참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 북한군이 범한 결정적인 과오를 좀 꼽아주신다면요.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2군단 작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쟁사를 보면은 작전은 합리적으로 짜야 되는데 항상 그 작전을 짜는 사람들의 정치적 야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군대와 정치가 분리된다고 하지만 어느 시대든지 전쟁 영웅은 또 정치로 진출하기 때문에 이게 정치하고 안 엮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2군단 군단장이 김광엽인데 이 작전을 자기가 작전 참모장인가로 있을 때 다 입안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군단의 작전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수원을 차단해서 국군을 가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서부 전선을 밀고 들어가고 동부 전선에 있는 2군단이 들어가 뒤를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인제 홍천으로 가는 그 도로가 아마 최근 분들은 설악산 갈 때 많이 이용했을 거예요. 그 유명한 국도길. 그게 다 새로 닦은 길인데 요즘은 이제 도로가 엄청 좋아졌지만 2000년대까지도요. 거기서 설악산 가려면 요즘 승용차로 4차선 도로로 갈 때도 멀미날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게 그 한국전쟁 때 상황 얘기하면 정말 말도 못해요. 그 길로 수원까지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그 시간을 소모를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춘천에 가서 이쪽으로 수원으로 들어오냐고. 아무리 한국이 도로 사정이 안 좋다고 해도 서부 전선에서 밀고 나온 다음에 우회도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뒤에 뒀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일선 부대가 돌파하면 일선 부대가 돌파해서 교두보를 열면 뒤에 있던 부대가 추진하는 게 이게 전격전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한국 험한 땅에서 동쪽에서 내려와서 지금 수원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건 이상한 과욕이에요. 근데 그 김광협이 북한은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 100% 정확한 아니라고 그러는데 김일성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김성애의 오빠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김일성하고 김성애가 연애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김광협은 그 김일성 그 빨치산 계열하고 다른 계열 중국 쪽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열이 달랐고 그 다음에 외교라든가 군 행정, 북한군 만드는데 행정적이고 팔로군 데려오고 이런 데서는 공이 많은데 야전지휘관으로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계획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야전지휘관 능력은 없고 현지 상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오직 이거 정치적 목적. 내가 이 한국전쟁에서 동부전선에 처박혀 있어서는 안 된다.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생각에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군단은 그냥 동부전선에서 육사단 하나 물고 있었으면 되고 2군단 병력을 반을 빼서 서부전선에서 추진해서 수원을 막았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2군단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춘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12사단으로 먼저 내뺐으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춘천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직접 들어가고 옆에 있는 12사단을 세워놓고. 근데 6사단이 냉정하게 저항을 하니까 6사단이 잘 싸우니까 12사단을 추진시키기도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때 추진시켰으면 6사단은 끊기는 건데 여기 군대가 있는데 그냥 갔다가 여기가 끊기면 어떡하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지금 보면 말이 안 되는 생각 같지만 하루하루가 바쁜 상황에서는 판단에 착오가 옵니다. 그래서 거꾸로 12사단 묶어놓고 춘천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춘천으로 들어갔을까? 물고만 있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춘천을 먹은 다음에 수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수원 차단 업무가 없었으면 춘천에 안 들어왔을 텐데 군대라는 게 뭔가 이렇게 장거리 추진을 하려면 트럭도 정비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도시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춘천을 교두보 삼아야 수원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우회기동 전술을 다
그림은 우회기동인데 실제로는 춘천을 공략한다는 절대 우회기동에서는 해서는 안 될 작전을 써버리게 된 거죠. 이게 북한군의 최고의 실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수가 있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아마 다른 축선에서는 문제가 뭐 크지 않았는데 이 축선에서 이런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수뇌부에서 너희가 책임져야지라는 책임론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군단장과 사단장을 모두 교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데 일단 김광협은 군단 참모장으로 자천됩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고 참모장으로 가라고 했다는 건 너는 이게 저격이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김광협은 나중에 김일성하고 다투다가 숙청돼 버립니다. 그리고 김광협 자리에는 김무정이 옵니다. 그리고 2사단, 제일 피해를 입었던 2사단에는 최연이 오고 7사단은 최총국으로 교체가 됩니다. 근데 김무정하고 최연은 당시 북한군 최고 에이스예요. 그러니까 최고 에이스로 바꿨다. 근데 여기든 저쪽으로 또 가야 되는데 거꾸로 여기다가 박아. 이제 이게 2군단 역할이 끝났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건 서부전선인데 최고 에이스를 또 여기다 박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뭘 악수를 뜨게 되면 계속 악수를 뜨게 되는데 아무튼 김무정하고 최연을 투입했다는 건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는 걸 시인한 거였죠. 근데 사실 뭐 중공군도 마찬가지고 북한군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의 이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영웅적으로 잘 싸웠다. 그런데 피해는 좀 컸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 춘천 전투를 시작하면서 북한이 패배를 인정한 전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진짜 어디에 뭐 패배를 인정한 기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쟁 기록에 보면은 이제 김일성이 전쟁 후반기에 가면은 그 벼롤이라는 저기 북한의 저 한경도 지역에 벼롤이라는 그 벽지에 가서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이제 사후 검토를 합니다. 사후 강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고 쭉 비평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는 1단계 작전 간에 국군의 주력을 포위해서 섬멸해야 되는데 네. 마냥 밀어붙이기만 했다. 그것이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기록에 춘천 전투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기록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라주바예프 보고서라고 북한군 이제 전쟁 기간 중에 북한군 고문 단장으로 들어갔던 라주바예프 장군이 자기가 기록했던 그 보고서를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12사단이 홍천을 빨리 점령하고 수원 쪽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 12사단이 홍천도 제때 점령 못하고 그 6사단의 지연전에 말려가지고 계속 지연되고 하는 바람에 작전을 거르쳤다. 실패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도 약간 문맥 간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패배했다라고 기록하지는 않았군요. 예, 라주바예프 보고서는 12사단이 명확하게 잘못했다. 2군단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김일성은 부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내용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춘천 전투에서 활약한 우리 지휘관들 그 얘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네. 분들이 계시죠? 김종원 사단장은 당시 대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기간 중에 이제 장군으로 진급해서 쭉 해서 나중에 이제 61년도부터 63년도까지 참모총장까지 하시고요. 이제 폐암으로 갑자기 일찍 작고를 하셔서 안타까운 면이 있고 특이하게도 김종호 장군은 북한군이 패배를 인정한 전투, 또 중공군이 유일하게 패배를 인정한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이 두 전투를 직접 항상 지휘했던 장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6.25 전쟁의 지장으로서 명장으로 소문이 나 있는 분이고요. 저는 뭐 춘천지구 전투에서 임부택 당시 7년 대장이 우리가 정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 전쟁 영웅 중에 한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앞에서 7년대 준비 과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작전 과정에서 이렇게 사단장한테 건의하고 결심받고 조치하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타이밍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또 사단장의 그 지시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이행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뭐 춘천지구 전투뿐만 아니고 이후에 동랑리 전투 네. 거기서 동랑리 전투에서 북한군 15사단 48전대를 전부 괴멸시켜가지고 7년대 전체가 특진을 합니다. 특별 진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문산 전투에서도 7년대장으로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태극 무공훈장을 2번 받았습니다.
특히 그 어떤 리더십 차원에서 인품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단장보다 나이가 2살이 더 많았습니다. 군 입대도 더 빨랐고 네. 병 생활을 시작해서 부사관 생활을 거쳐서 장교로 임관한 케이스. 그런 과정에서도 육사단장과 전혀 어떤 그 트러블이나 어떤 갈등이 없이 완벽하게 컨비네이션을 이루면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원전을 방어 작전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측면에서 가장 그 명장으로서 저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대장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일대대장 김종배 당시는 소령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51년도에 이제 고지 전투 과정에서 전사를 하시고 이제 장군으로 추서가 되고 태동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대대장 김종수 소령이었는데 동남미 전투에서 적 1개 연대를 섬멸해서 연대 전체가 진급하는 또 그런 영광을 또 받았고 그래서 대대장과 연대장의 역할이 정말 지대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군대든지 사병들도 잘 싸워야 되지만 네. 지휘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호 대령 같은 경우는 그때 나이가 29살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이 학병으로 징병되긴 했지만 전선에는 나가본 적이 없고 아마 훈련소 교관인가 뭐 이런 거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벼락 진급해서 29살에 사단장이 됐는데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임부택 대령이라든가 대대장, 연대장들이 훌륭하긴 했지만 당시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황 판단이 굉장히 적절했어요. 김정호 장군은 20대, 뭐 30대 이제 나이인데도 아주 이 복잡한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판단을 내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해주는 야전 지휘관들이 있었고 그래서 육사단이 정말 한국전쟁 최고의 드림팀이었는데 그것이 육사단이 승리하고 또 그 어려운 방식의 전투를 하는데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건 김정호 장군이 66년도인가 사망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장군님들이 회고록 같은 거 남기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2다리 건너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좀 차분하신 분이어갖고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셨대요. 한국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전투를 겪었던 분인데 뭐 조금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 그분을 가까이서 지냈던 어떤 분을 건너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평소 이렇게 만나 보면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뛰어난 전술가다. 굉장히 지장이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40대에 요절하셔가지고 네. 진짜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6.25 때 투스타, 쓰리스타 장군님들이 30대 중반이신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그 젊은 나이에 활약을 하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타고난 좀 이 장군의 기질이 있으셔야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춘천 전투 때 우리 군인들도 뭐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지만 시민들의 도움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춘천 지구 전투에서 이렇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봉인산이 나왔던 그 사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육사단 16포병대대의 그 탄약이 어디 있었냐면 소양강 북쪽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105mm 포의 사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네. 경계 지역에서 38도선에서 만약에 충돌이 일어나면 그 화력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네. 탄약을 저 소양강 북쪽에 올려놨던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개전 첫날에 옥산포까지 북한군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탄약과 불과 뭐 2~3km밖에 거리가 안 됐습니다. 저걸 빨리 뒤로 빼서 춘천 시내에 이제 포병 주 화포들이 방열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탄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탄약을 빼야 되는데 탄약을 수송하는 게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 한 5,000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탄약을 빼 나오는 과정에서 병력들은 다 전방에 전투에 투입돼 있고 그 수송할 병력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민간인 차량을 징발했는데 그 탄약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춘천 사범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 탄약 적재하는 것도 도와주고 또 그 근처에 뭐 이제 일제시대 때 뭐 공장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여공들 이런 여직공들이 그 주먹밥을 뭐 지어가지고 그 나르는 사람들 이렇게 급식도 해주고 뭐 이런 어떤 그 과정에서 만약에 포병 탄약을 제때 못 옮겼으면 네. 춘천 방어가 실패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현역 군인들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춘천지구 전투에 관련된 자료 일부에 보면은 경찰이 춘천지구 전투 과정에서 전사하거나 순직하신 분들이 여러 분, 뭐 몇십 명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분들 또 대한청년단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중간중간에 그 경계부대처럼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전투는 주로 이 현역 군인들 위주로 기록이 네.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보훈 혜택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춘천을 방어할 때 보면 북한군이 끊임없이 이제 정찰부대, 침투부대를 보냅니다. 시내 막 보내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북한군 침투부대가 정찰부대에 들어왔는데 주민들의 신고로 즉시 포착해서 타격부대를 보내서 경멸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해주면은 후방에 가서 딱 차단하고 있으면은 테러가 차단됐던 그렇죠. 심리적 공황 상태가 발생하고 네. 지연전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팀워크가 발휘된 덕분에 춘천지구 전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시민들의 그런 도움이 또 큰 힘이 됐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부터 해서 춘천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춘천 전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과 메시지 뭐라고 보시나요? 육사단은 당시 한국군의 보편적 수준보다 훨씬 잘 싸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서부전선에서 싸운 분들은 좀 죄송하긴 한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훈련했던 것보다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서부전선에서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한 갑작스러운 인사이동, 외출 외박,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조건이 좀 제대로 됐더라면 한국군 전체의 그런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오늘날 그 초기 전투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책임론을 제시하고 하는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많았다는 거. 누구의 잘못인가를 떠나서 많았다. 그런데 육사단의 경우는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었고 지형이라는 것이 또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줬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육사단도 그런 훈련을 충분히 하지 못했지만 주어진 지형과 조건에서 훈련받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사실 그건 뭐 북한군도 사실 다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도 성장하고 이런 거를 보면 배운 거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뭐 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게 많으니까 그런 거를 막 이제 비난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을 비난하는 것과 수준을 폄하시키는 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극복했던 사례도 같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전쟁을 이야기할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알렉산드로스가 패전한 기록이 없어요. 실수한 것도 거의 없어요. 안 해서 그러냐? 기록이 안 돼서 그래요. 워낙 여러 번 윤색이 돼서. 현대 나폴레옹부터 뭐 이렇게 오면은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의 능력이라는 건 잘했을 때 상황이 할 때 상황을 봐야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했던 실수나 이런 거를 가지고 평점을 매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정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조용한 방에 앉아서 자기 생각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남이 쓴 책을 베껴요. 한 원고지 100매 베끼면 오탈자 없이 그냥 베낄 수 있냐?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베껴도 다 지워집니다. 포탄 떨어지고 수백 명이 죽어나가고 어디서 괴멸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한 번에 100가지 보고를 받아서 10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계도 그렇게 못합니다. 전쟁이라는 건 수많은 실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을 줄이고 성장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건 괜찮은데 비난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폄하하는 거는 그건 정말 절대로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의 중요성 또 기본이기 때문에 정말 실천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집안은 한 가지 모습이지만 불행한 집안은 여러 가지 모습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군의 어떤 과오 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국군이 잘한 면들, 국군이 잘한 면들 이런 거 보면은 뭐 정찰, 뭐 예비대 운영, 뭐 화력 운영 다 교범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어려우냐? 사실은 이 기본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현실의 편안함을 던져버려야 되고요. 또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부하들로부터 불평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기본이 잘 된 군대일수록 이길 때 확실하게 이길 수 있고 만약에 불리한 상황에서도 와야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걸 뭐 삼국지에서는 절제지병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정말 기본이 무엇인가, 또 기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 또 감내해야 될 것을 충분히 감내하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육사단이 전쟁의 사례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교훈을 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누군가의 업적이나 누군가의 행위를 비난하는 일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 글에 댓글을 달거나 칭찬하는 일이 조금은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글을 달아준다면 방송하는 사람들은 힘이 나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